2023년 이탈리아 북부의 소도시 파비아에서 74세의 한 여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각각 42세와 40세인 두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식비와 가정을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하며 지내왔죠. 그런데 직업도 버젓이 있는 두 아들은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재정적인 보탬도 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했습니다. 두 아들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으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아들들은 좀처럼 독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던 어머니는 결국 두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두 아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죠. 판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두 피고가 40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한도를 넘어 부양 의무를 계속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역시 35세의 시간제 음악교사인 한 남성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으로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다며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법조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판결은 이탈리아 사회에 보내는 경고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유독 이탈리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18세에서 34세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평균적인 나이는 30세. 한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전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의 수치는 확연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2023년의 유로스탯 발표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자녀들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G7에 속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독립하는 평균 연령은 24세이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 약 21세 정도로 거의 10년에 가까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늦은 나이까지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밤보치니라고 부릅니다. 밤보치니는 2007년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인 고 토마소 파도아 스키오파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통통한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인 밤보치오라는 단어에 전미사인 오네가 붙어 밤보치네라는 말이 되었죠. 이 말이 복수형이 되면 바로 밤보치니가 됩니다. 토마소 전 장관은 2007년 의회위원회에서 20세에서 30세 청년들에게 연간 약 500유로 정도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을 연설하면서 큰 아기들이 집에서 떠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밤보치니 비유가 집을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꼬는 듯한 말로 받아들여지면서 토마소 전 장관의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대도시의 저렴한 원룸 아파트에서 한 달을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 돈 150만 원에 가까운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국 부모의 집을 떠날 수 없게 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 이후로 줄곧 밤보치니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즐겨 사용되며 수시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밤보치니 현상이 이토록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서 자주 다루어지며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보치니 현상은 한마디로 자립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늦어지면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고용되는 연령이 5년에서 10년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되는 연령이 늦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충분히 학습한 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정점에 올라오는 시기 역시 늦어지게 되죠. 결국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보치니 현상을 가벼이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사회에서 자립적인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일련의 일반적인 과정이 있죠.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 취업을 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안정적인 동거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를 낳게 되겠죠. 출산의 경우 이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가 지연되면 당연히 부모가 되는 연령 또한 높아집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첫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31.8세로 통계를 실시한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첫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늦어지면 둘째나 셋째 등의 자녀를 가질 확률이 낮아지고 결혼을 늦추는 것이 아이의 독신이나 비출산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는 현재 심각할 정도로 낮은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출생아 수는 15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3년에 이르러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20의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출산율은 EU의 평균인 1.46보다 모두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유독 출산율이 낮아 인구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이렇듯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연결되지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를 방증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신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출산 의향이 지연되는 노동시장의 여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안정된 주거 환경,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보다는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사회보장제도,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 때문에 보육과 요양에 있어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잦은 정권교체와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집권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 등 이런 이탈리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 이탈리아를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로 만들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문제와 반보친이 현상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문화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청년들이 고용, 주거의 불안 때문에 좀처럼 독립하려 하지 않을 때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젊은 부부들이 불안정한 고용이나 주거, 불충분한 지원 정책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담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주체 역시 가족입니다. 사회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가족이 나서서 서로를 챙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의 지원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사회제도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는 이탈리아 사회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얼마나 더 가족에 의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죠. 이탈리아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 국가가 잘 개입하지 않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을 가족 자체의 의무로 바라보죠. 즉, 개인의 생존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가족이 진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제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단연 일자리를 잃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복지제도에 있어 반드시 실업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 정책과 관련한 복지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서구의 국가들 중 유독 이탈리아가 높은 실업 수준에도 실업급여 기간이 짧고 소득을 보장할 만큼 공공구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사회보험의 혜택은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진 계층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적용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한데 그러다 보니 실업급여 같은 혜택이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를 잃었는데 사회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뒤따릅니다. 바로 가족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는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낮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 등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에 국가가 지출하는 예산 규모가 대륙 유럽이나 북유럽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규모와 질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이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최소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사회 서비스야말로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회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역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죠. 여기서 특히 부담이 늘어나는 주체는 바로 여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 서비스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담당해오던 돌봄의 영역, 예를 들면 아이를 돌본다거나 노인을 돌보는 것 등을 사회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가족과 친족의 결속에 큰 기대를 거는 사회적 규범 때문에 돌봄의 영역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정책적 발전이 뒤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된 이탈리아의 가족관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남이탈리아는 지중해 한복판이라는 입지 때문에 오랫동안 수많은 외부 세력들이 탐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6세기경 이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곳은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에 과도한 전력을 소모해서 군사적 경제적 역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방어망이 서서히 후퇴하면서 남이탈리아 지역은 여러 세력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의 한 지파인 랑고바르드족, 무슬림 세력이었던 사라센 제국 등이 지중해의 허리를 장악하기 위해 남이탈리아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제력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항구와 마을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성벽을 쌓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자체적인 방어와 행정을 담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과정을 이끈 것은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방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존을 위해 혈연 집단, 즉 가족이 행정, 군사, 경제의 주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가문이 도시의 방위를 원활히 하려면 가문의 재산을 되도록 한데 묶어두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특히 토지가 쪼개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죠. 만약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세금을 거두거나 병사 급료, 성벽 수리비 등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고 상속 분쟁까지 잦아졌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문은 토지를 한 명의 상속자에게 집중시켜 토지 분산을 최소화했습니다. 한편 딸에게는 토지를 줄 수 없으니 대신 현금 지참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지참금 관습은 가족원들을 재정적으로 서로 묶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죠. 당시의 도시법은 만약 남편이 사망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지참금 전부 또는 일부가 아내 쪽 친족에게 회수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참금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기능했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땅과 딸에게 주는 현금이 가문 안에 묶이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경제적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자산이 가문 안에서만 돌게 되면 내 생계와 미래는 오직 나의 가문에 달려있게 되죠. 개인이 아닌 우리 가문이 곧 나의 안보와 생계수단이 되고 가족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땅과 돈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정치 권력까지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묶이는 이탈리아 특유의 풍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이탈리아의 이러한 문화는 더욱 강화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곳곳에 개신교가 전파되며 중세시대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죠. 가톨릭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의회는 교리를 재정비하고 생활과 예식에 대한 규칙도 새로 정했는데 이때 결혼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타메치 칙령이라고 불리는 규칙을 통해 공의회는 권위 있는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공식적인 의식을 거친 혼인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성사임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위장 결혼이나 몰래 결혼한 것을 주장하며 혼인을 파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사실상 혼인은 가문과 교회 모두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공적 계약이 되었죠. 이탈리아는 당시 가톨릭을 유지했기 때문에 트리엔트 공의회의 칙령은 결혼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구나 혼인 자체를 쉽게 끊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지참금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 평생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혼인 파탄을 통한 지참금 회수는 주교 법정 심사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참금을 마련해주는 가족은 딸이 혹시나 지참금을 탕진할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아닐지 배우자 선정에 더욱 신중해져야 했고 이들이 딸의 결혼에 더 깊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친가와 시댁은 지참금이라는 돈에 묶여 경제적 감정적으로 얽힌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지참금의 액수는 곧 가문의 체면이자 신용등급과 같은 것이어서 더 큰 액수를 지키려면 가족의 개입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한 번 맺은 혼인은 파기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 이상 이탈리아에서의 결혼이란 곧 두 가문의 돈과 명예를 함께 잠그는 프로젝트가 된 셈이죠.
이렇게 가족이 곧 보험이자 사회복지라는 강한 가족주의는 제도적으로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또 가톨릭의 권위로 혼인에 중대한 무게감이 부여되고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죠. 이 두 가지의 풍경은 이탈리아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렸고 긴 시간 동안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이탈리아는 당시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1865년에 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민법에 따라 한 아들에게 토지가 상속되던 문화는 균분 상속으로 바뀌었고 결혼도 교회의 공적 의식이 아닌 시청에서 서류만 써도 혼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이 법이 신민법으로 개정되면서 결혼 필수 요건에서 지참금 조항도 삭제되었죠. 가부장 권한도 폐지되고 여성의 경제권도 보장되는 등 전통적인 관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또 가족이 최우선 안전망이라는 가치가 강하게 유지되며 가족 내부의 상호 부조가 뒷받침되는 사회 구조도 계속되었습니다. 제도와 관습은 해체되었지만 그 본질이 되는 가족주의의 행동 코드만은 의존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이탈리아의 가족관련법은 여러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2012년에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필리아치오네 개혁이라고 불리는 가족법 개혁을 통해 혼내 자녀나 혼외 자녀나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법에 명시하여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가장이며 어머니는 보조적 지위에 있던 것을 모든 부모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죠. 필리아치오네 개혁은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큰 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혼, 이혼, 사별 여성과 그 아이들도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변화한 결과 실제로 지난 30년간 이탈리아의 혼외 출생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아이는 반드시 결혼 후에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바뀐다는 것은 결혼식 비용이나 집 마련 부담을 뒤로 미루고 부모가 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결혼은 필수라는 규범 역시 느슨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가족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헌법은 가족을 결혼에 기반한 자연적 사회로 규정하며 결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법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전통적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소도시나 농촌지역, 종교적 배경이 강한 가족에서는 동거나 혼외 출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거나 부모는 여전히 딸이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집을 나가야 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 동거나 혼외 출산을 가족의 명예와 연결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2013년 한 여론조사에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혼을 도덕적으로 용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탈리아는 18%의 비율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는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인 약 1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죠. 물론 최근 들어 그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는 아직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실제 이혼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2023년 이탈리아의 1000명당 결혼 건수는 3.1건으로 EU에서 최저권에 속하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여전히 가족이 1차 안전망이라는 전통에 의존하고 있어 출산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5%로 유럽 평균인 2.3%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복지제도인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률이 유럽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아동이 조기 아동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28.6%로 EU 평균인 34.2%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고 있고 무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의 경우 13.2%밖에 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사비를 들여 사설기관에 의존하거나 가족 돌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이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원인과 맞물려 복지제도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 결과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 의무 또한 높습니다. 202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65세 노인 중 48%가 공적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간병수당의 경우 애초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를 고착화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대부분은 성인 자녀, 특히 딸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양육에 더해 노인 돌봄, 가사노동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부담이 어머니와 딸에게 집중되면서 이탈리아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나 경력이 단절되고 노동시장 내에서도 높은 성별 격차를 겪게 되었죠. 한 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남성보다 9년이나 더 적게 일하는데 이는 EU 평균의 2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이탈리아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깊은 문화 속에서는 흔히 가족을 떠올리면 따뜻한 사랑과 지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공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 될 때 그 가족은 서로에게 끝없는 의무와 책임의 짐을 지우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복지체제의 유형 중 가족과의 연대가 강한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약한 가족 국가로 분류된 북유럽 나라들, 즉 3인주의 체제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보수주의, 마지막 남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만족도는 남유럽 국가들이 모든 복지체제 유형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외롭고 지칠 때, 세상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울 때 가족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깊은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이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안겨준다면 젊은 세대들이 과연 기꺼이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가족은 부담과 책임의 무게로 서로를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꿈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든 기대고 쉴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족에게 지워진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준다면 모든 이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